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FBI가 국방부 기밀 문건의 유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주 방위군 소속으로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며 온라인 채팅방에 처음 문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밀 유출의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과 관련된 정보 문건도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검찰쇼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본당대회라고 맞받았습니다. 북한이 태양절을 이틀 앞둔 어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공언해온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업황 악화와 내수 둔화를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저녁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이스라엘 관광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넘어져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경주에서 안동을 거쳐 숙소인 수안보로 이동 중이었는데 경사로를 오르던 중 멈췄다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사흘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엔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고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흙먼지를 머금은 황사비 형태로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미국 FBI가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주 방위군 소속으로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20대 청년인데 온라인 채팅방에 처음 문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합니다. 장갑차까지 동원한 미 FBI가 총을 겨눈 채 머리가 짧은 젊은 남성의 신병을 확보합니다. 이 남성은 21살 잭 테세이라로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체포된 용의자가 공군 소속 군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eixeira i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National Guard. 미 국방부는 기밀 유출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며 기밀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cludes examining and updating distribution lists, assessing how and where intelligence products are shared, and a variety of other steps. 뉴욕타임스는 용의자 테세이라는 군에서 정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밀 문건 첫 유출주로 지목된 비공개 대화방의 운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의 이 대화방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총기와 인종차별 소재로 참가하며 오즈라는 대화명 인물이 업무상 기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당국은 체포된 테세이라가 이 오즈라는 대화명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군사 정보를 담당하는 군인이 기밀 유출의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한국과 관련된 정보 문건도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17일 만에 어제 또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의 일환으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반쯤 평양 외곽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1,000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고 최대 고도는 3,0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 보니까 그것으로 정상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거리를 추정하게 되는데 중거리급 이상으로 이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합참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사한 체계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탄도미사일 체계 시험 발사라고 평가해 고체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다시 재개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전에 준하는 그런 미사일 훈련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어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락통신선이 끊긴 지 일주일 만에 북한의 첫 도발입니다.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또 그리고 만약 맞다면 어떤 새로운 위협이 되는지 전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새로운 체계의 IRBM급 이상이라고 평가한 북한 미사일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화염 분사 방식과 모양의 차이가 있다며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화염이 촛불 모양으로 모이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은 치마 모양으로 퍼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순간 추력이 강해 상승 속도가 빠르고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상승 속도라든가 위성 자산에 탐지된 이동식 발사대 형태가 기존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단 분리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군 당국은 이번 달 중 발사를 예고했던 정찰 위성 시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이 실전 배치되면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워져 우리 삼축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포 18형을 첫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해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이 급진전됐다며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고체 연료 ICBM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9천만 원을 전달받아 현역 의원 10명과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윤 의원 등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내구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장에게 9천만 원을 받아 민주당 현역 의원과 대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9천만 원은 300만 원과 50만 원씩 봉투에 나눠 담아 현역 의원 10명과 일반 대의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강 협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지지하는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금품 전달을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돈당대회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린 기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엮어 정치 탄압에 몰두하는 검찰의 야만적 정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언론 보도에 등장하자 다시 입장문을 내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인데 이를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 왜곡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면 전환형 그 기획 수사 무리한 그런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이성만 의원도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애둘러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엿보입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돈당대회, 쩐당대회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마당이니 민주당의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투표를 강행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정략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또 다른 폭탄이죠.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본회의 안건에 올렸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총 득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당론 가결 방침을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박진 외교장관 등 의원 겸직 국무위원까지 총동원령을 내려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결을 예상하고도 여당이 민생을 외면했다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 협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타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뻔히 부결될 게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농민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또 규탄합니다.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에 보류됐습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직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현직 지자체장은 상임고문을 안 맡는 게 관례라는 이유를 댔지만 홍 시장은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던 홍준표 대구시장. 홍 시장의 이 자리를 두고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해촉을 단행했습니다. 상임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의 관리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겸직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최근 당 안팎의 현안을 두고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 것도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많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전 목사와의 결별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거기에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며 제지하자 홍 시장은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당 상임고문에 위촉한 것 아니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니는 대구시정만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실제 해촉이 이루어지자 홍 시장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 그런다고 입막음이 되는 게 아니라며 더 왕성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조치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막말은 괜찮지만 쓴소리는 못 참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5명은 여전히 이 해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속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정부는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형식의 일제 강제징용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발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배상금 수령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결문 원본, 가족관계 증명 등 검토 절차를 거쳤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단 측은 대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피해자 1명에 대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 관계자는 포스코의 40억 원 외에 일부 개인과 단체의 기부가 있었지만 현재는 기부 관련 협의를 더 진행 중인 기업이나 단체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내용 증명을 통해 정부안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일본 도쿄에는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황당한 영상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데 이 정도면 허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北方領土とか竹島とか日本なのに行けない場所があるんだよ. 일본 국립전시관인 영토주권전시관 유튜브에 올라온 3분 20초 분량의 홍보 영상입니다. 2년 전 올린 이 동영상은 조회수 4,000건이 넘습니다. 낚시 도중 아이가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배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대화 내용을 전해들은 어머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다녀옵니다. あなたたちの時代にはきっと行けるようになってるわね. 전시관 한글 홈페이지에는 북방 영토,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맥락과 같습니다. 外交青書における韓国関連の記述に関し、竹島問題等について韓国側から抗議がありま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い旨反論をいたしました。 일본은 러시아가 시로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의 영유권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여전히 대기 흐름이 정체하면서 곳곳에 황사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오늘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곳곳으로 봄 기운이 가득하지만 연일 대기질이 아쉽죠. 다행히 오늘은 온종일 황사가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황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과 호남, 경남과 제주는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중부와 경북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는 데다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에는 호남 지역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고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또 정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아내와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현동 개발기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7시 40분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길 혼잡도가 심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으로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 골드라인 운영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향후 5년간의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낮추기 위한 방안이 담긴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는 월간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2월부터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최근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관심을 모읍니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충청북도 수안보에서 관광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60대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언덕길 한가운데 관광버스 한 대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바퀴에 와이어를 연결해 버스를 다시 세웁니다. 사고 버스 주변 바닥에는 이렇게 유리 창문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서 사고 충격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분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 인근의 숙소를 향하던 관광버스가 시동이 꺼졌다가 뒤로 밀리면서 전도됐습니다. 차 상태를 보면 역방향으로 차가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키드 마크나 부러진 옆에 있는 나무 부러진 상태로 봐서는 그 나무에 부딪히면서 방향이 꺾여가지고. 탑승자는 한국인 가이드와 운전자,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 35명인데 34명이 부상을 입었고 60대 여성 관광객 1명은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S자 곡선길은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해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공포의 구간이었습니다. 운송업계에선 잘못된 도로 구조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체 가파른 데다가 전방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보이지가 않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 지역의 운수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사고 다발 지역으로 악명이 나 있는 곳입니다. 블랙박스를 수거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에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취재진에게 억울하다고 말하며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납치될 때 사용된 마취대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재력가 부부가 호송 차량에 올라섭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남편은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경호 씨가 범행 제안한 거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시다는 거죠?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며 범행 가담 행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강도 살인 교사가 아닌 강도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또 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달 29일 숨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각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미뤄볼 때 경찰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7명의 피의자를 송치하며 사실상 보름간의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피해자의 휴대전화 행방과 가상화폐 인출 여부 등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 공장을 차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거지에서 1년 넘게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해 왔는데요. 또 다른 일당은 임신부 등 가족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바구니에 대마가 수북히 쌓여 있고 텐트를 열자 사람 키만큼 자란 대마가 보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대량 생산하는 권 씨 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형 텐트와 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액상 대마를 만들어 29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자신들도 대마를 흡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도 아파트 2곳에서 전문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검찰의 다크웹 수사 끝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임신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1년 이상 대마를 재배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역사회에 대마를 퍼뜨린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마 공장을 운영한 일당 2명과 아파트 2곳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직접 배송하며 판매한 일당 2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보다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한 범행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검거된 일당 모두 대마를 흡연해보고 유통사범으로 진화한 이들인 만큼 시민이 마약류 광고에 노출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박왕열, 세상의 모든 마약을 취급한다며 이른바 마약 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금은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20대 남성 3명은 올해 초 필로폰과 엑스트시 등 5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중간 판매 책에게 팔다가 구속됐습니다. 이들 뒤에는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마약왕 박왕열이 있었습니다.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박왕열을 지난해 12월 필리핀 교도소에서 면회한 뒤 국내에 들어와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겁니다. 박왕열은 교도소 안에서 영상통화나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 밀배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세상의 모든 마약을 취급한다, 기본 킬로그램 이상만 주문받는다 등의 메시지를 전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구속된 남성들 외에 또 다른 조력자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마약류를 국내에 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에 수감돼 있는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공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최근 배우 이다인 씨와의 결혼을 두고 악플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SNS를 통해 이다인 씨 부모가 연루된 주가 조작 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건데요. 특히 주가 조작으로 260억 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내용은 오보라며 언론 매체 5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 보도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또 열애설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하와 조롱 섞인 뉴스로 힘들었다며 가까운 지인들조차 너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며 이별을 권했지만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을 축복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다만 지켜봐달라, 이다인 씨와 함께 나누며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최근 자신이 사는 LA의 한 도로에 생긴 기다란 구멍을 아스팔트로 메우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로 지내기도 했던 그는 이 구멍이 아스팔트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생긴 포트홀이라고 언급하면서 몇 주 동안 수리되길 기다렸지만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메어버린 구멍이 포트홀이 아니라 가스 정비용으로 뚫어놓은 도랑이었다는 건데요. LA시 대변인에 따르면 슈워제네거가 야무지게 메어놓은 그곳은 가스 회사가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뚫어놓은 도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메어진 도랑을 다시 파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전후로 테라폼레스 본사에서 수십억 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송금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도용 대표가 코인 폭락을 예상하고 미리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검찰은 해당 금액이 통상 자문료보다 많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 명목과 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가 찾아내기 어려운 형태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달력에까지 설치할 수 있는 몰카를 미수해 불법 판매해온 업자들이 세관에 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일반 사무공간처럼 꾸며진 책상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엔 10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탁상 시계와 휴대전화, 화분, 달력에도 이른바 몰카가 장착돼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습니다. 휴대전화 밑부분이 향하는 곳의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휴대전화 스피커 부분에 1mm 정도의 작은 렌즈를 넣은 몰카입니다. 이런 모듈형 몰카는 휴대전화는 물론 달력이나 옷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무선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을 재생하고 녹화 등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 전자 부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상생활용품에 넣어서 위장을 하게 된다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18년부터 이런 초소형 카메라와 노공기 4,900여 점을 밀수해 판매해온 업체 2곳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에 팔렸는데 2,100여 점은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수업자들은 $150 이하 제품은 정식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왔습니다. 자가 사용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 간이한 통관 제도로 분명히 적힌 목록만으로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은 초소형 카메라 255점을 압수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를 통한 몰카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명 더 추가돼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9번째 환자가 경기도에 사는 내국인으로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확진된 4명이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돼 질병청은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새 영국 국왕의 대관식. 틈날 때마다 그 준비 상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관식이 열릴 영국의 성지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내부도 한번 구경해 보시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은 기둥, 드높은 천장과 양측으로 늘어선 붉은 램프들. 은은한 촛불마저 경건해 보이는 이곳은 영국의 성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수도원 중의 수도원이라고도 하죠. 영국과 프랑스의 건축 양식을 절묘하게 섞은 장엄한 외관, 성인들이 빼곡하게 그려진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자체로 사원의 역사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왕실 일원과 여러 위인 등 3천여 명이 잠든 묘지이기도 합니다. 1000년 가까이 영국의 대소사를 함께 해왔던 이곳에서 이제 다음 달 새로운 국왕이 왕관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번엔 올림픽 준비로 바쁜 프랑스로 갑니다. 지난해 공개된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본토 프랑스에서도 한창 만드는 중이라고 하네요. 프랑스의 한 봉제 인형 공장. 능숙한 손길로 솜을 채워넣자 붉은 천조각이 인형이 돼 살아납니다. 2024 파리올림픽의 마스코트 프리주들인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군이 착용했던 자유의 모자 프리기아를 본뜬 겁니다. 역시 푸른색, 흰색, 붉은색으로 구성됐고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3색기가 속눈썹처럼 달렸습니다.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운동화 대신 의족을 착용하고 있다고요.
파리올림픽 마스코트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된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은 중국산 인형보다 좀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탈환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점령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뢰 위험 때문에 묘지들도 폐쇄되는데요. 조문객들은 아쉽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공동묘지입니다. 조문객은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 파손된 묘비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자물쇠와 출입 금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스산한 느낌마저 주는데요. 러시아에 점령됐던 다른 곳의 공동묘지에서 탄약과 무기 파편이 발견됐고 지뢰가 매장돼 있을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뢰 제거 부대가 확실하게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최전선 근처 묘지 수백 곳이 폐쇄된다고 합니다. 부활절 참배를 못해 아쉽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묘지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4번 연속 하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 IMF가 반도체 시장의 악화와 내수 시장 둔화를 이유로 뽑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파산 여파는 한국에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춘계총회.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점은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Project global growth to slow down to 2.8% in 2023 and remain weak at around 3% over the next 5 years. This is the weakest medium-term forecast in decades. 지난 1월 1.7%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 배경도 드러났습니다. IMF는 예상보다 나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기가 한국의 수출과 투자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둔화와 긴축 정책, 주택 시장 조정 등의 요인이 한국의 내수 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후 중국 경제의 소비재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촉발한 미국 유럽은행 문제는 은행의 충분한 자본과 수익성을 이유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온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과 아직도 물가가 높다는 상반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가 이끄는 강력한 스토리의 영화와 드라마가 오늘 개봉합니다. 정치 드라마 퀸메이커에서 배우 김희애 씨가 정치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를, 문소리 씨가 인권 변호사를 연기하며 서울시장 선거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개봉되는 영화 킬링 로맨스에선 배우 이한희 씨가 남편 역할인 배우 이선균 씨를 벗어날 방법을 연구합니다. 메가폰은 B급 코미디의 한 획을 그은 이원석 감독이 잡았습니다. 미술계 소식입니다. 국내 토종 갤러리들의 축제인 화랑미술제가 모레인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수채화가 이배화, 또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건용,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등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장의 젊은 작가들까지 작가 900여 명의 작품 만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역대 최다인 156개 갤러리가 참여해 몸집을 불린 이번 화랑미술제는 올해 미술시장의 전망을 가늠해볼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다음 주 문체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이탈리아에서 한국공예전을 여는데요. K공예의 매력을 알리고 세계 수출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복과 한식, 한지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상영하고 전통문화 체험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기름이 떨어지진 않을까 연료에 대한 압박감을 늘 느끼는데 이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바로 기름을 넣어주는 공중급유기인데요. 공중급유기의 임무 현장이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됐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가 4,500m 상공에서 대형을 이룬 채 시속 530km가 넘는 속도로 나란히 비행합니다. KC-330 공중급유 수송기가 연료 주입 장치를 지름 10cm의 전투기 급유구와 연결해 급유를 시작합니다. 급유를 마친 전투기들은 임무 공역으로 복귀합니다. KC-330은 급유 1회당 전투기가 1시간 임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해 작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통제사를 위한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비상처치 훈련을 다른 장소가 아니라 대대에서 항상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KC-330 공중급유 수송기가 40분 동안 임무를 마친 뒤 조금 전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군은 지난 2019년 전력화 이후 공중급유 수송기 총 넉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KC-330은 300여 명의 인원 또는 37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긴급 구호대 물자 수송과 코로나19 백신 수송 등에도 투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다는 자부심을 갖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우리 공군의 승리를 급유하겠습니다. 7,400여 회가 넘는 작전을 수행하며 세계에서 활약하는 KC-330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운동선수 특유의 열정과 끈기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농구선수 출신의 배우 김택, 축구선수 출신의 가수 전종혁인데요. 이들을 정설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저들 지금 서 있기도 힘든 애들이야. 최약체로 분류됐던 부상 프로그가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축구에서 농구로 전향한 승규. 점프력만 좋지 실력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승규 역을 맡은 배우 김택. 9살 때 농구를 시작해 희문고와 중앙대를 거친 엘리트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어요. 제가 농구를 해왔던 그런 몸에 밴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빼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잦은 부상으로 프로의 꿈을 접었지만 묵묵히 땀 흘렸던 시간 덕분에 운명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수 시절 뛰었던 그 경기 영상들을 제가 편집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내드렸어요, 피디님한테. 이렇게 농구 실력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행히 합격이 되었어요.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나 몰라. 20년을 바친 축구를 은퇴하고 일주일 만에 나간 불타는 트롯맨에서 준결승까지 오른 전종혁. 골키퍼의 강심장으로 트로트 원석에서 보석으로 성장했습니다. 발라드, 노래방송 발라드만 이렇게 부르다가 트로트로 왔는데 트로트는 진짜 인생을 말하는 장르더라고요. 일단 발라드 트로트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많은 장르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축구공 대신 마이크를 들고 서게 된 은퇴식.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운동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 감정들, 막 힘든 감정들, 못하는 사람의 그 서러움,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두 사람의 인생 2막이 기대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마음 놓고 포근한 봄 날씨를 즐기면 좋으련만 연일 대기질이 아쉽죠. 다행히 오늘은 온종일 황사가 머물지는 않겠습니다. 황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과 호남, 경남과 제주는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중부와 경북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는 데다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에는 호남 지역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도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2도, 대전은 8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청주 23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9도 등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휴일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에, 낮 동안에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